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 왕조 500년 야사 중 16대 왕 인조, 17대 왕 효종, 18대 왕 현종대의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인조 때는 반정 공신들의 농공 행상과 이갈의 난에 대하여, 효종 때는 청에 당한 치욕을 씻고자 국력과 군력을 강화하며 북벌운동을 추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유약한 체질을 이어받은 현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책안들과 함께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영웅들의 농공행상. 인조는 강해군을 강화도로 기양 보냈다. 그리고 범례를 갖춰 임목대비를 창덕궁으로 모시라고 했다. 또 조정의 간직에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시켰는데 영의정의 이원익, 이조판서의 신음, 병조판서의 김유, 예조판서의 이정구, 형조판서의 서성, 공조판서의 이흥립, 대사원의 오윤겸, 호위대장에는 이규 등이다. 그리고 영창대군, 임해군, 능창군, 영흥부원군 김제남 등 강해군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거나 불이익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복귀시켰다. 그 대신 이들에게 불이익을 사주한 간신배들은 응당의 죗값을 받았다. 더구나 폐모의를 주장했던 이이첨, 정인홍, 윤인, 정조 등 16명은 목을 베어 차명했다. 조정이 안정되면서 반정의사들은 농공행상의 발표에 의견들이 많았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은 김유와 이갈이었다. 이갈은 김유가 공을 세웠지만 거사 당일 연서역에 늦게 도착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시 말해 김유의 애매모호한 지각은 공적을 상쇄하고도 제목이 더 많다는 것이었다. 특히 자기 건소를 숨어있게 한 것만 봐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갈의 이런 주장에 대해 김유는 그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다. 벌써 이갈의 목을 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정거사란 대의 아래 참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연서역에 모이는 시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해 대장 자리를 가로채보자는 비열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농공 행상에 대해 왈가왈부하지만 결국 승리는 김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임금이 김유를 무조건 하고 신뢰하여 대소사 일체를 전부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위기는 이갈의 행상에 관해 사전에 김유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이번 거사에서 이갈의 공이 큰 것만은 사실이요. 앞으로 어떤 일이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이라오. 그러니 관심 있게 생각하시오. 이기의 말을 들은 김유는 이렇게 이유를 달았다. 과감한 것은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요. 즉 성급하고 교양 없는 인물을 큰 자리에 올렸다간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가 있소이다. 그래서 2등 공신으로 했으면 하오. 이보시오. 그건 너무 심한 생각인 것 같소이다. 무엇이 심하다는 말씀이요? 농공행상이란 공평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면 오히려 큰 화가 되는 법이오다. 화근은 무슨 하근이요. 생각해 보시오. 공훈이 2등이라고 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김유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자기 멋대로 처리할 심산이었다. 그 이튿날 농공행상이 발표되었다. 1등 공신은 김유, 이기, 김자점, 신기원, 이서, 신경진, 최명길, 이흥립, 구갱, 신명길이었다. 2등 공신은 이괄, 원두표, 장유, 장신이었다. 3등 공신은 이기숙, 승지, 홍봉서 등이었다. 농공행상에서 장유, 장신, 이기의 아들 이시백, 김유의 아들 김경증 등이 2등으로 분류된 것은 후한 처분이었다. 하지만 그들과 동등하게 이갈을 2등으로 취급한 것은 확실히 불공평했다. 이 명단이 발표되자 이갈과 동지들 사이에 불평이 많았다. 영의정 이원익은 원로이기 때문에 당연했지만 김유 자신은 병조판서로 앉고 이기는 호위대장으로 자리를 돌렸던 것이다.
호위대장은 상감 신변을 호위하는 측근 중신이라고 하겠지만 별 볼 일 없는 관직이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각조 장관은 모두 반정 동지들이 아니었다. 반정 때 뒤에서 협조했다고는 하지만 앞장서서 활동한 사람을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김유의 심한 농간이었다. 다시 말해 이면 협조자들은 거의가 김유를 지원한 무리들이었다. 더구나 거사전 북방사였던 이갈은 한성자윤이란 벼슬을 얻었다. 북방사와 한성자윤의 계급 차이는 많았다. 이때부터 이갈은 두문불출하고 집에 틀어박혀 술로 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기가 이갈을 안타깝게 생각해 김유에게 우대해 줄 것을 말했지만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러자 이기는 걱정스러웠다. 김유가 자꾸 저런 식으로 대하면 이갈의 감정이 폭발하여 언젠가는 일을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되면 능량군이 의로운 마음으로 반정을 일으킨 보람까지 사라지면서 나라가 또다시 어지러워질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 북쪽 오랑캐가 세력이 날로 강해져 명나라를 침범코자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였다. 이렇게 생각한 이기는 먼저 이갈을 만나 그의 심중을 헤아려 보고 그의 노여움을 풀어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기는 일부러 밤에 이갈을 찾아갔다. 불평불만에 쌓여있는 이갈도 노인 이기에게만은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두 사람은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기에게 이갈이 물었다. 영감께서 야심한 밤에 날 찾아온 것은 필시 시국 이야기나 하려고 온 게 아닌 것 같소이다. 솔직히 말하면 내 근황을 알고 싶어서 오신 것 아니시오. 잘 맞췄소이다. 허허, 내 근황을 알아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반정 초에 형제들의 싸움이 우려돼서 그렇소이다. 형제는 무슨 형제? 내 존재가 그렇게 걸림돌이라도 된답디까? 화만 내지 마시고 바람이나 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소만. 내가 외방으로 나가란 말이오. 눈치 한번 빠르시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서울에 앉아있으면 김유가 눈꼴 사나워 화도 나고 갑갑하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뭐가 그렇게 눈꼴 사납소? 반정이 성공되면 모든 것이 깨끗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오. 달랑 임금 한 분 새로 모신 것밖에 뭐가 달라졌소이까? 또다시 서인 일파가 대북 대신 다시 머리를 들었다는 것 외엔 청신한 것이 전혀 없지 않소이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차차 있을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었소이다. 이갈의 마음을 짚어본 이기는 더 이상 꺼낼 말이 없어 돌아갔다. 이때 북방 오랑캐의 움직임이 수상해졌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장만을 도원수로 하고 이갈을 부원수로 임명하여 북쪽을 지키게 하였다. 이것은 이미 이갈에게 주어진 것이라 미소를 지으며 받았을 뿐이다. 이갈은 그 이튿날 수병 수십 명을 데리고 서울을 떠났다. 임금은 전례 없이 모화강까지 행차하여 이갈을 전송하면서 복음 한 자루를 건네주었다. 배반의 종착. 인조반정 이후 반정 공신의 농공 행상이 불공평했다. 따라서 모순이 드러나 또다시 조정은 어지러워지고 연달아 여곡 사건이 일어났다. 즉 몇 사람만 보이면 왕자를 추대한다고 떠들어댔다. 이런 여곡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인성군과 흥안군이었다. 흥안군을 내세우려던 향연의 여곡 사건과 인성군을 추대한 윤인발의 음모가 두드러진 좋은 예이다. 더더구나 흉흉한 민심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없었다. 급기야 이런 소문이 들렸다. 왕손이 많은데 인빈 김씨의 소생인 정은군 아들이 보위에 올랐으니 나라가 바로 될 수야 없지 않은가. 그래서 종실이 임금이 되어야 한다. 반정 공신들은 이 소문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더구나 이것을 고발하여 공신이 되고자 하는 패거리도 있었다.
과거 윤인발과 서로 매기통해 일해오던 문희와 이우 등이 이런 글을 올렸다. 기자원, 현직과 이갈 등이 흥안군을 내세우기 위해 역모를 꾀하고 있다. 이 글을 본 인조는 공신들을 불러 의논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기와 최명길은 이렇게 고했다. 아무래도 이갈이 영변 병영으로 간 뒤 군사를 조련하고 병기를 보수하는 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시 반란을 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듯 하옵니다. 속히 관련자들을 잡아 문초하시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이에 따라 이갈의 아들 이정과 기자원 등이 체포되고 이갈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졌다. 영변에서 이갈은 아들이 잡혔다는 기별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내 자식이 아직 어린데 무슨 역모를 꾀했겠나. 이것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파가 모함한 것이다. 대장부로서 죄가 없이 소인이 참소로 부자가 한자리에서 국청에 무릎을 꿇겠구나. 이렇게 화를 내다가 믿지 못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난 양심을 걸고 죄를 짓지 않았으며 아무리 불공평한 조정이라도 김유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정은 병력을 가진 나를 두고 내 아들을 먼저 잡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확실한 통고를 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이른바 경거망동이다. 그랬다간 김유 같은 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며칠 후 금부도사와 선정관 일행이 경내에 들어섰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의 부하 이수백과 기익현 등은 그들의 목을 잘라버리고자 했다. 그러자 이갈은 개죽음을 당할 수가 없다며 금부도사와 선정관 일행을 포박했다. 그런 후 서울 소식과 조정의 공론을 상세히 신문한 후에 단칼에 베어버렸다. 이를 본 주위의 군사들은 모두 벌벌 떨었다. 이갈은 피 묻은 칼을 높이 치켜들고 외쳤다. 여러 장병들이여,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금 조정엔 간사한 무리들이 사람을 음해하여 충직한 신하를 죽이고 있다. 우리는 불의의 칼 아래 죽는 것보다 먼저 그 자들을 베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옹호했다. 다음 날 서울로 진격할 때 부군에 있는 군사들까지 합세했는데 가장 먼저 구성부사 한명년이 가담했다. 이때 반란군은 모두 1만 2천 명이었다. 이 밖에 임진왜란 때 해로가 막혀 돌아가지 못한 외병도 300명 있었다. 외병들은 모두 조총을 갖고 있어 실제로 일당백의 강병들이었다. 도원수 장만은 이 소식을 서울에 기별한 후 병력을 거느리고 이갈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이갈의 군대를 당할 재간이 없었다. 여러 고을을 함락한 이갈의 군대는 중군대장 남효은과 부딪히는 것을 꺼려 뒷길로 돌아서 서울로 향했다. 서울은 풍전등하였다. 조정에서는 벌써 폐색이 짙자 갈팡질팡했다. 이때 김유는 서울이 위태로워지자 이갈에게 붙을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갈의 친척들과 기자원까지 끌어내어 죽였다. 마지막 방어선인 임진강에서 이기와 박효립이 패한 뒤 서울은 더더욱 혼란했다. 갑자년 3월 초여들의 날, 임금님은 먼저 신주를 보내고 대비를 가마에 태워 내보낸 다음 한강을 건너 공주로 몽진하였다. 임금이 공주로 떠난 지 이틀 만에 이갈의 군대가 서울로 입성했다. 이갈은 선조의 열째 아들인 흥안군을 모시고 개선장군처럼 나타났다. 이때 어떤 백성의 입에서 새 임금이 들어온다는 말을 하자 일체히 환성을 질렀다. 그러자 이갈은 흥안군을 임금이라 칭하고 서인에게 쫓겨난 대북 사람들까지 쓸만한 사람이면 모조리 등용시켰다. 그리고 과거를 실시해 선비들을 뽑는다고까지 했다. 얼마 후 이갈의 귀에 정충신이 광군을 거느리고 남하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러자 이갈은 몹시 당황하여 군사를 모으고 군기를 정비하고 있는데 한 장교가 달려와 정충신의 군대가 이미 서대문 밖 안제에 진을 치고 있다고 알려왔다. 정충신은 이갈의 반란 소식을 듣자 숙천부사 정문익에게 고을을 맡기고 단신으로 장만의 진중으로 뛰어갔다.
장마는 정충신에게 여러 가지 전략을 확인한 후 부원수란 직책을 맡겼다. 장마는 군사 2,000명을 정충신에게 내주어 중군대장 남이훈과 함께 반란군을 물리치도록 했다. 이갈은 정충신이 앉아있는 막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요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이갈은 기회를 잡았다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갈의 군사는 일제히 안채를 공격했다. 마침 동풍이 불어 이갈의 군이 유리하여 총탄과 화살을 쏘면서 산 위로 향했다. 싸움이 점차 치열되었을 때 바람의 방향이 동풍에서 서북풍으로 변했다. 산 위에서 화살과 돌과 모래가 내려와 이갈의 진을 뒤덮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정충신은 광군에게 돌격하라고 했다. 한동안 광군과 반란군이 뒤섞여 싸우고 있을 때 벼랑간 징소리가 나면서 후퇴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이갈의 군대는 뭣도 모르고 후퇴를 개시했다. 이것은 정충신이 개교로 남이용으로 하여금 반란군 후방에서 징을 치며 퇴각하라고 외치게 했던 것이었다. 이갈의 군은 패하고 말았다. 이갈은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도망쳐 성중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들이지 않았다. 이갈은 하는 수 없이 초라한 군사를 이끌고 한강을 건너 광주 쪽으로 달아났다. 정충신의 광군은 성 안으로 들어와 그동안 이갈에게 협력한 사람들을 잡아들였다. 이갈의 군사들은 광주로 달아나 광주 목사 이매를 죽이고 이천에 다다랐을 때 군사는 6명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갈은 한명년, 기익헌, 이수백과 군졸 서넛을 데리고 남으로 내려가 재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갈을 섬겨오던 기익헌과 이수백은 이갈과 한명년이 잠든 틈을 타서 목을 잘랐다. 그런 후 그 머리를 군복에 싸서 공주 행제소로 가서 임금에게 바쳤다. 기익헌과 이수백은 얼마 후 죄를 용서받았다. 하지만 서웅에서 이갈과 싸우다 전사한 이중노의 아들 이문웅이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며 서울에서 이수백을 죽였다. 이후 서인들은 조금만 의심스러운 자가 있어도 이갈의 패라며 잡아다가 죽였다. 흥안군은 옥중에 있었는데 훈련대장 신경진이 역적은 죽어야 한다며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나 흥안군은 평민과 다른 왕족으로 인조의 재가를 얻어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신경진이 제멋대로 목을 잘라버린 것이었다. 인조는 서울로 돌아와서 신경진을 크게 꾸짖고는 며칠 동안 금부에 가둬두었다. 더구나 반정 공신들의 방자한 행동은 날로 심해졌다. 역적이 아니더라도 당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 그러자 저자거리에는 이런 경문이 나붙었다. 폐주 광해군을 다시 모시고 와야 한다. 이번의 반정은 서인들이 자기네 당만 생각하고 일으킨 것이다. 더구나 나라에는 왕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한대를 건너간 손자를 세워 나라가 이 꼴로 되었다. 이것은 반정이 아니라 순전히 서인들의 농간이다. 그러자 서인들은 인성군을 내세우려고 역무하는 자들의 소행이라며 당장 인성군을 없애자고 했다. 이때 이원익을 중심으로 한 남인들은 인성군을 두둔하여 서인과 대항했다. 따라서 조정은 인성군 문제를 가지고 서인과 남인으로 갈라져 또다시 당파 싸움에 휘말렸다. 그 후 하루가 멀다고 효성 땅의 선비 이인거의 역모 사건과 강해군의 왕비 유씨의 조카 유효립의 역모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때도 역시 추대된 인물이 인성군이었다. 그래서 3사 모두가 합세하여 인성군을 참하라고 했다. 그러자 대사관 정호는 임금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전에 영창대군은 역적들이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고 해서 죽였습니다. 인성군의 경우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극형에 처하면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사옵니까? 여곡이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데 지금 인성군을 제거한다고 해도 또 다른 인성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따라서 3사에서 종사를 위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처벌을 하면 전하께서는 광해군과 다를 것이 없사옵니다. 며칠이 지나 이번에는 대비로부터도
인성군을 죽이라는 정교가 내려왔다. 물론 대비는 서인 편을 두둔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서인들에겐 기쁜 소식이었다. 마침내 임금은 죄가 없는 인성군을 반정 공신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차명하고 말았다. 하늘이 외면한 북벌. 효종은 나이 31세에 왕위에 올랐다. 효종은 형 소현세자와 9년이라는 긴 세월을 볼모로 잡혀 심량과 북경에서 살았었다. 그 당시 효종은 입술을 깨물고 군사를 양성할 줄 아는 장수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병자년이나 정축년의 치욕을 갚을 수 있다고 다짐했다. 효종은 즉위초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등에게 정치를 보잡게 하고 대동법을 다시 시행했으며 물차를 장려하여 농사 관계에 쓰게 했다. 갑5년에 웬만큼 국고가 차고 삼남 각도에 오영장을 두었다. 어느 날 임금은 갑자기 침전으로 무감을 불러 기에다가 무슨 분부를 내렸다. 그날 밤 자정이 훨씬 지난 후 대궐별감 10여 명은 말을 달려 장안의 무신들 집으로 향했다. 상감마마께서 지금 예걸하라는 분부가 계십니다. 이에 무신들은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무신들은 황급히 말이나 가마를 타고 대궐로 들어왔다. 그들이 대궐에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촉이 없는 화살이 쏟아졌고 모두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이때 오직 한 사람만이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읍을 한 상태로 정전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용상 아래 서 있던 내간의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라는 하문이 계시오. 그러자 그는 대궐이 흔들릴 정도로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삼도 도통사 이완이라 하옵니다. 이리 오시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용상이 위에 앉아있는 임금이었다. 내간을 물리치고 손수 용상을 내려와 그를 맞았다. 상감마마, 야밤의 근명은 어떤 것인지요? 경은 저 빗발치는 화살을 어떻게 하고 들어왔소? 그러자 이완은 자신의 옷 앞자락을 약간 들쳐 보였다. 겉은 보통 옷이었지만 그 속에는 든든히 갑옷을 입고 있었다. 옷 속에 갑옷을? 그렇사옵니다, 상감마마. 한밤중에 황급히 입거라라는 어명은 분명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옷 속에 무장을 했나이다. 이 소리를 들은 임금은 몸소 그를 데리고 내전으로 들어갔다. 그날 임금은 이완과 함께 밀담을 나누면서 밤을 새웠다. 그 다음날 이완은 특지로 훈련대장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즉위 5년간 임금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으로 국력 충실에만 힘쓴 목적인 북벌이 드디어 공포되었다. 최근 5년간을 두고 봤는데 이런 중대사를 맡을 장군은 대장 한 사람밖에 없었소. 그날 밤 예궐할 때에 총망 중에도 몸 단속을 잊지 않은 점은 이런 대임을 넉넉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부디 나를 도와 병자년의 치욕을 씻어주시오. 임금은 이완의 손을 잡고 간곡히 당부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성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맹세하였다. 그 후 전국에서 힘께나 쓰는 장사 600명을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장차 북벌의 응지를 펼때 쓰려고 준비했다. 또한 송시열의 협조로 정치에도 몰두하여 장차 북벌할 때 군량이 부족하거나 국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했다. 갑5년에 드디어 돈을 사용했다. 임금은 큰 뜻을 관철시킬 때 지장을 줄 수 있는 물물교환을 없앴다. 그런 후 실험으로 당전 15만 문을 사다가 평양과 안주 등에 사용케 했다. 결과가 양호하여 훈련도감에 명하여 돈을 만들어 사용하게 했다. 또한 돈으로 바꿀 물가표까지 작성했던 것이다. 군사들의 옷도 가볍고 편안하게 개량했다. 이건 역시 장차 북벌할 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국의 금은광을 장려하여 거기서 나는 금은을 모두 모아서 바둑들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다. 이것도 장내 군용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위 금바둑세라고 했는데 대원군의 집정초까지 보관되어 있다가
경복궁 중건 때 모두 사용되었다. 어느덧 창고엔 곡식과 재물이 가득 찼는데 을미, 병신, 정류, 무술을 지나 기에 연낸 국력과 굴력이 모두 마련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북벌이라는 거사만 남게 되었다. 드디어 효종 10년 기해년 5월 5일 최후의 결정까지 끝났다. 그의 봄 임금은 이황, 이이, 김린, 송인수, 이항복, 김장생 등의 서원에 사액, 조정에서 예산, 인력, 재산 등을 하사하여 지원함을 하였다. 지금 북벌을 하기 위해 대군을 보내는데 말썽 많은 유생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또다시 당쟁이 일어나면 대사를 그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4월로 접어들면서 북벌 준비 때문에 온 나라가 뒤끌다가 어느새 5월 초하루가 되자 이젠 출전 일수가 나흘이 남았다. 출전을 기다리고 이완 대장은 갑옷으로 몸을 싼 채로 잠깐 눈을 붙이려고 안석에 기대었다. 순간 불길한 꿈을 얼핏 꾸면서 눈을 번쩍 떴다. 동시에 누군가 대문을 요란히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궐에서 급사가 달려와 급히 이거라라고 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완 대장은 까닭없이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한 후 말에 올라 대궐로 달려갔다. 성감마마, 이완 참내하였습니다. 들어오시오. 얼마 전까지 우렁차던 임금의 음성이 아니었다. 힐끔 임금을 보자 용안이 검붉게 변하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대장, 내 몸이 좋지 않아. 이리 가까이 오시오. 이완이 무릎걸음으로 다가갔다. 대장, 5월 단오, 5월 단오. 예, 출사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어코 북벌은 진행해야 돼오. 상감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기운이 없어 그 자리에 눕고 말았다. 그날 밤을 이완은 내전뜰에서 선체로 밝혔다. 출전하기로 결정된 날이 이제 겨우 나흘이 남았는데 임금께서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니 이 일을 장차 어쩌나. 그러나 효종은 이완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출전하기 하루 전날 승하하고 말았다. 붕당들의 총극. 현종은 효종의 독자로 부왕이 심량의 볼모로 있을 때 탄생하였고 부왕이 승하한 후 등극할 때의 나이가 19세였다. 아들 효종이 승하하자 인조의 계비 자이대비 조씨가 있게 되는 복상 문제로 골치가 아팠다. 즉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1년 동안 상복을 입느냐 3년 상복을 입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것이 구실거리가 되어 서인과 남인이 싸우게 되었다. 서인 송시열과 송중길은 효종은 차자이니 1년이라고 하였고 남인 허목과 윤휴는 비록 차자라도 장자로 승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3년이어야 된다고 했다. 또 임금 역시 자기 아버지의 정통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였다. 그러던 중 윤선도가 상소를 올려 예론 싸움에 크게 불을 질렀다. 더구나 서인들이 소현세자의 아들을 내세운다는 말에 궁중은 크게 흔들렸다. 그러자 승지 김수항 등은 윤선도의 상소문은 예론을 칭탁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임금도 윤선도의 상소문이 너무 지나치다며 상소문을 돌려보낸 후 근신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서인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윤선도에게 죄를 주라며 우겼다. 그러자 윤선도를 두둔하는 남인 측에서도 대항했다. 이 문제로 남인과 서인이 서로 다투자 임금은 윤선도의 상소문을 태우게 한 후 삼수로 귀양 보냈다. 현종 갑인년 2월에 임금의 어머니 인선대비 장씨가 죽었다. 임금은 전에 아버지 효종 때의 일을 상기하면서 일에 잘못이 없도록 정교까지 내렸다. 그러던 중 예조판서 조용 등이 또다시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를 상조하였다. 시황제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부를 위해 복을 입는 것은 기년과 대공, 9개월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 효종대왕 때는 대비께서 기년의 복을 입었으니 이번엔 대공의 복을 입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었다. 이번에는 효종 부인이 승하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인 자이대비가 며느리를 위해 복을 입는 것이 1년이냐 9개월이냐였다. 임금이 신하들과 자이대비의 복제를 의논하고 있을 때 대구의 유생 도신증이 상소를 올렸다. 대왕 대비의 복제에 대하여 대공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효종대왕 승하 때처럼 인선대비를 장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년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는 서인들이 대공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대했던 것이다. 더욱이 임금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차자의 손으로 대우를 받을 것을 염려했다. 부왕 때 기년제를 채택한 것은 차자로 취급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번에도 인선 왕비를 작은 며느리라는 입장에서 대공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요. 이제 논할 가치도 없다. 그냥 기년제로 시행하도록 하라. 임금은 이렇게 하여 서인들의 주장을 물리쳤다. 이것으로 인해 대공을 주장한 의정 김수홍, 조영, 김익경, 홍주국 등은 기양을 갔다. 현종은 어려서부터 몸이 유약하였는데 제14년간도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날이 없었다. 더구나 유약한 체질을 이어받은 세자였기에 장차 국사가 고민이었다. 인선 대비 장례가 끝나고 효복을 입은 채 현종은 또다시 병석에 누웠다. 현종은 나날이 병세가 나빠지자 후계자를 튼튼히 세워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세자 나이는 14세였는데 총명하면서 성품이 순했다. 과히 믿음직스러웠다. 그렇지만 근심되는 것은 신체가 약하다는 것과 현종의 병고로 당시 보위에 오르기엔 나이가 어렸다. 병상에 누워있는 현종은 동궁을 앉힌 후 자신의 사후에 생길 일을 근심하며 이렇게 말했다. 동궁, 내가 죽더라도 의지하고 믿을 만한 재상이 한 분 계신다. 그는 시임 영의정 허적과 우의정 김수왕이다.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두 재상에게 부탁하고 믿어라. 한참 뒤에 현종은 두 재상을 불러놓고 동궁에게 사부의 예로서 절하여 보게 하고 뒤이어 두 재상에게 간곡한 말로 당부했다. 현종은 갑입년 추석에 임종을 맞는 듯했다. 그러자 모든 궁중의 대신들이나 백성은 추석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그러나 저녁 때부터 현종의 병세가 점차 좋아졌다. 하룻밤을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임금은 할마마마 자이조대비를 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자이대비는 임금의 병상에 나와 근심스러운 얼굴로 손자왕의 이마를 짚었다. 이때 임금은 대비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했다. 할마마마, 전 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제가 용상에 앉은 지 15년이지만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선왕이 갈구한 국치를 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어 너무 원통합니다. 대비는 어린 현종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친어머니보다도 더 따랐었다. 더구나 효종이 죽을 때도 아들 현종을 대비에게 신신당부했다. 그 후 현종이 20세의 약간으로 왕위에 오른 뒤 임금을 보호하고 내정을 보좌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드디어 현종이 승하하고 새로 등극한 임금이 바로 현종의 독자인 숙종 임금이다.